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아침처럼 여전히 쌀쌀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이른바 논문 제3저자에 관한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정경심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주대의 김모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논문과 관련돼서 기여한 것이 사실상 없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조국 측, 정경심 측 변호인도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 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논문은 내가 다 쓴 거고 조 씨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공주대 교수, 논란의 논문의 책임져자 김모 교수의 어제 재판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논문은 내가 다 쓴 거고 조 씨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핵심 증인의 중요한 진술, 과연 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 국민 100% 다 주되 고소득자는 알아서 기부해라 라는 가닥입니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재부만 나홀로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청와대가 여당의 100% 지급에 찬동하는 분위기를, 시그널을 줬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요, 국회가 기부안 마련된 수용이라고 밝혔고 수령 여부 선택에 맡겨서 재정 부담을 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줄 테니까 받을 사람만 받고 알아서 형편 좋은 사람들은 받지 말고 기부 체납해라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기부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얼마만큼 기부를 할 것인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야당 중심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새 일자리 55만 개, 7대 기간 산업에 89조 투입키로 비상경제회의 고용안정책을 발표했는데 10조 원은 예컨대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쓰여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일자리. 고용유지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 및 재취업 지원금 286만 명에게 일자리 유지 생계 지원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펀더먼털입니다. 펀더먼털. 공공 일자리를 만들다고 해도 과연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느냐?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와 경제 정책보다는 민이 주도하는, 민간 경제가 주도하는 어떤 경제적 펀더먼털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전액 손실 경고에도 빚내서 파생상품에 뛰어드는 개미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막막하고 프리랜서들은 일도 끊기니까 이 개미들이 위험을, 리스크를 감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액을 손실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무시하고 빚까지 내서 대출받아서 주식하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30대가 주식이 많이 요동치고 있을 이때가 기회인 줄 착각하고 빚내서 주식에 전액을 쏟아붓는 투자 현상까지, 극단적인 주식 투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주식 전문가 고승덕 변호사님께서도 앞서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듯이 이러다가 정말 십수년을 고생할 수 있는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조심하자. 조심하자. 주식은 경고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통합당이 이른바 총선 참패에 관한 징비록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중앙일보에 쓰였습니다. 통합당의 45세 이하의 당선이 5명뿐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군요. 이분들 뿐입니다. 당 해체 수준 체질을 싹 바꿔야 한다. 한국 보수 왜 시대에 뒤처졌나? 너무나 연로했기 때문이다. 라고 중앙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45세 이하의 젊은 당선인이 5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이 당이 얼마나 연로한 당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남 다선 중심의 이 의사결정 구조도 최다 문제라고 당선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는 좀비가 아니더냐? 조선일보가 묻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항체가 생겼는데도 바이러스는 남아있더라. 이야, 이 코로나 질기네요. 항체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25명을 분석해본 결과 25명 모두에서 항체가 발견됐는데 코로나가 안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체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건. 그런데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체가 있는데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것. 남은 바이러스가 전염력은 없다고 하지만 다 나아도 다시 안 걸릴 수 있는 항체가 생겨도 바이러스는 계속 평생 어쩌면 내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거 참 코로나 희한하고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법점 들고 다니는 변호사 정의춘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전직 경제 전문방송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 장혜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셀럽 중에 셀럽, 한국대학교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도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여입니다. 기여. 과연 그 논란이 됐던 공주대 논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이 얼마만큼 기여했느냐가 재판에서의 관건이었는데 그 논문을 주도했던 책임자는 사실상 내가 다 썼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에 이은 기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100% 전 국민 다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세원 부족한 건 어떡하냐에 대한 대책으로 알아서도 기부하라 라는 해법을 찾아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침묵, 기여, 기부, 침묵. 김정은의 신변 위중설까지 돌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48시간이 넘었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수상하고 이상하고 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는데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고교생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의 딸이 해낸 겁니다. 그 공로로 여러 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었을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 과연 그 논문에서 얼마만큼 조 전 장관의 딸이 기여했는가가 지금까지의 관건이자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주요 증인의 핵심적인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정경심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주대학교의 김모 교수가 뭐라고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했을까요? 증언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진술이 정경심 교수 측에게 어떻게 작용될지, 그리고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쭉 재판 내용 보시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판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냉정하고 균형 잡히게 공정하게 한번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인턴 전부터 이미 제3저자. 조민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어제 정경심 교수 10번째 공판.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주대학교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인 셈이죠. 조민 양을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올렸던, 그리고 인턴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던 인물이 바로 공주대학교 김모 교수님. 그런데 제3저자로 등재시켜준 것과 관련돼서 김모 씨가 이렇게 교수님이 증언을 했어요. 논문 초록 사실상 내가 다 쓴 거다. 조민은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라고 재판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주대 연구원 최모 씨도 조 씨가 인턴하기 전부터 담당 교수 지시로 이미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기여도는 1에서 5% 정도다. 이게 인턴을 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3저자로 등재되기로 말입니다. 공주대 교수 김모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돼서 내가 작성해준 체험활동 확인서 4장 중 3장은 명백히 허위다. 생각 없이 확인서에 도장 찍었구나 하고 후회한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 활동 증명서 비슷한 거겠죠? 그게 상당 부분이 허위다라는 거를 실토한 겁니다. 수조 물 갈고 옆에서 구경하며 허드렛 일 하는 걸 제가 너무 좋게 써줬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정경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조민이 도왔던 물갈이도 논문 초록 속 홍조식물 배양 과정 중의 일부다. 극히 사소했던 물갈이지만 어쨌든 논문 중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저자 등재 협의 당시 조민의 존재를 알았던 건 분명하다. 검찰은 쟁점을 비틀어 제3저자 등록이 허위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변호를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검찰 측, 그리고 변호사 측, 그리고 핵심 증인의 진술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재판의 판사라면 여러분은 정경심 씨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 논문 저자 등재가 과연 합당한 논문 등재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합당치 않은 부적절한 논문 저자 등재라고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법전 들고 나오셨는데 일각에서는 성경책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법전이에요. 자, 네네. 변호사님, 주요 증인의 진술 들었어요. 일단은 판단 전에 이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인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정경심 교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공주대 김모 교수. 예, 공주대 교수님이 이제 일단 서울대 동기인 건 확실하고, 그다음 초등학교 동창이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영주 의원님한테 불리한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친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빙성이, 결국 판사가 따지는 거는 신빙성이거든요.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저 진술은 정경심 교수 측에게 상당히 불리합니까? 상당히 불리하고,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김영주 거예요? 교수님이 아들이 있어요. 예. 되게 잘생겼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희 로펌에 인턴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 받아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리고 나서 김영주 의원님이 저한테, 야, 그래도 걔가 나중에 로스쿨 갈 때 로펌 그 인턴 경력이 필요하니까 한 장 써줘라. 그럼 제가 그냥 써준 거죠. 예. 근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재판이 딱 갔는데 제가 법정에 나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안 썼습니다. 얘가 일을 안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이 전데 제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한 거잖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상황은 한쪽으로 기울인 거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걸 작성한 사람이 부인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면서 부적절하고 잘못했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이야기고, 지금 조민 양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2009년도예요. 2009년도면 언제냐면은 조민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네. 2009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류학회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주대에서 논문을 갖다 쓴 거죠. 근데 누가 논문을 썼냐면 아마 대학원생이 제1 저자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네. 대학원생이 아마 결정적으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논문 초록이 언제 완성이 됐냐? 2009년 3월 달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학회가 있기, 일본에서 학회가 있기 4개월 전에 일본에다가 일단은 그 보냈고, 그랬는데 그 공주대 대학원생의 진술이 뭐냐면은 조민을 자기가 처음 본 거는 4월이 지난 5월이나 6월이다. 그런데 그 논문 초록을 갖다가 보니까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명이 거의 다 쓰지만 이과는 여러 명이 이렇게 우르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1저자 그 대학원생, 아마 제2저자가 제 생각에는 그 김 교수님일 것 같고, 제3저자가 조민이라고 했는데 상황적으로 보나 김 교수의 말씀으로 보나 이것은 거짓이 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또 아무 말이 안 되겠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조민 씨가 그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울대 의전원에 그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거는 합격이 됐어요. 그 서류 전형은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갖다 딱 했는데 아마 걱정이 됐겠죠. 왜냐하면 제가 의대 교수라도, 여기 뭐 서민 교수님 의대 교수지만, 예. 고등학교 학생이 그 국제학술대회에 고3 때
이런 걸 갖다 썼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조민 양을 앞에 두고 의대 교수님이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 무슨 일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쓴 게 아니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김 교수를 갖다가 찾아간 모양인데 김 교수님이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이 단국대 의대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정경심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책임 저자인 공주대 김모 교수님은 조 씨는 논문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다. 물간 게 전부다. 라고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그 물갈이도 논문 초록 속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일단 수많은 초록을 써본 초록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변호인의 말은 변호인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초록이라는 게 뭐냐면 초록은 그때까지 했던 연구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회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런 연구한다. 대단하지 않니? 이런 게 이제 학회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거를 보내잖아요. 그걸 보낸 게 4월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원생에 따르면 조민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초록을 보냈는데 그 초록을 보낸 거에는 조민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거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와서 수돗물을 갈았다. 그러면은 교수에 따라서 초록에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민이 그동안 히스트리에서는 잠만 자는 등 별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스펙을 쌓을 때 별로 한 일 없이 이름을 넣었잖아요. 근데 물 간 거는 조민으로서는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 것에 비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전에 나와서 물을 한 번이라도 갈았어야 이게 맞지 그 이후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말인 즉슨 일단 시점상으로 초록에 등재됐던 일본 학회 보냈던 시점과 조민 양이 목격됐던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물간 것만으로는 삼저자에 등재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다 그러면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간 거 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교수는 그걸 해주지 않을 겁니다. 물간 거는 너무했다. 최소한 좀 실험을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넣어주는 게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님도 그렇고 또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증인의 공주대 김모 교수의 증언이 정경심 씨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해석인 것 같은데 두 분. 그렇다면 판사 출신인 고승덕 의원님. 지금 이 재판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불리한 진술과 나왔어요. 판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확인서를 써준 그 김모 교수 스스로 한 게 없다. 내가 써준 걸 후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서 자체가 일단 허위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교수가 자발적으로 써준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써준 거고 정경심 교수는 결국 자기 딸의 그 입학을 위해서 써줬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모든 사실이 인정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 나오는데 큰 확률상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허위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이 된 거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리고 논문 3저자 등재도 사실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종합해 보면 그 변호인의 그 항변은 굉장히 좀 궁색하게 들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판사님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그 피고인 측이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 녹음 파일은 조민 양과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논문의 책임저자 김모 교수 셋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녹음 파일입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조민 양이 서울대 의전원 면접 전에 조민, 정경심, 김모 교수 이 세 분이 만나서 논문 숙지 리허설을 한 정황인데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을 두고 쉽게 말해 거짓말 리허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공주대 교수 김모 씨가요.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서 프레젠테이션 맡았고 그래서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민 양은 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공주대 교수 김모 씨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숙지해야 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조민양이 네 라고 말을 합니다. 정경심 씨 변호인은 면접 조언은 조씨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은 서울대 의대 면접을 앞두고서 이른바 논문의 제3저자 이력에 대해서 만약 면접 교수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란 상황을 가정하고 공주대 김모 교수가 조민양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님, 이 리허설을 두고 검찰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 리허설을 세 사람이 맞춘 거다. 왜냐? 조민이 논문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할 거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만약에 있던 일을 다시 면접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 정경심 변호인 얘기처럼 말하자면 있을 수 있죠. 면접을 하는데 저것은 이제 없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한 논문을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것하고 만약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통역을 좀 도와주는 일이지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정경심 씨가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벌이는 사건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로디에가 얘기한 자본 세 가지를 다 겹치는 일이에요. 정경심 씨는 브로디에는 그야말로 돈으로서의 자본, 인간관계 자본, 문화 자본. 그 문화 자본이 바로 그 졸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친구인 교수를 통해서 문화 자본을 갈취한 사건이라면 또 사모펀드도 뭐 마찬가지고 그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라는 말의 원뜻이 authority의 원뜻이 order입니다. order. 저자. 예. 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는 의미거든요. 그게 제1제자든 제2제자든 제3제자든 만약에 저 사람이 제1제자든 제2제자든 저자라면 굳이 저 사람이 왜 대학을 가요? 박사 정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왜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박사를 해야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또 실제로 없었던 일을 저렇게 가르쳐서 만약에 정경심 씨가 아이의 말하자면 대학원을 가게 했다다 하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이죠.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교수 부모에게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중요한 뉴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교수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부모의 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이렇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었습니다만 당연히 굉장한 그 정부의 거의 뭐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의 자제분이고 정권을 잡기 전에도 이미 사실은 정치활동 굉장히 내놓고 하셨던 분이고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교수 가족 내 벌어졌어도 사실은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바꿔달라고 촛불 들고 광화문 나오셨던 거잖아요. 그 촛불 들고 나오셨던 분들이 제가 항상 말했지만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분들의 전 진영 논리를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각종 부조리와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항상 핍박받고 직접 핍박받지 못했더라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부자 조상을 두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많은 상처와 멍이 가득한 사람들이 전 다 몰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주장했던 촛불을 들면서 바꿔달라. 정말 이제는 공정한 세상 만들어달라. 부모 잘 만나지 않아도 흙수저라도 우리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공정한 기회. 실제로 지금 정부가 그런 것들을 표방하고 나온 정부잖아요. 공정한 기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최측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저는 사실은 좀 소름 끼쳤던 게 그 녹음 파일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면접 조언이라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면접 조언을 누구나 한다라고 변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도 아이들 이미지 만들어주고 면접 갈 때 이렇게 면접 조언해주고 이런 걸 컨설팅 회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강조하는 게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붙어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뻔한 말 하지 말고 너의 정말 너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혹은 뭘 하고 싶을 때 정말 너가 뭘 하고 싶을 때 진심을 이렇게 표현해라라고 진실을 더 잘 부각하는 마케팅 차원의 조언을 하는 거지. 허위 사실을 가지고 포장해서 이런 모의나 공모를 면접 조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면접 조언이 아니라 공모하고 모의한 내용이잖아요.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네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았고 그래서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해라. 차라리 야, 네가 수준 물 걸어줬잖아. 그걸로 공동저자 됐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있는 사실을 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서 거짓말을 한 수준이지만 있는 사실을 조금 바꾼 거짓말이지만 아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야, 같이 한 언니가 영어 못해서 네가 맞았다고 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공동저자면 그래도 정확히 내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뭘 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까지 알려줘요. 이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네가 했어라는 완벽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걸로 무언가를 얻었다면 이건 불법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던 모든 피해 아이들을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면접 관련된 거 내 조언 받아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 3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물갈이 등의 일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변호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 교수님의 의견 말해주신 거고, 손 교수님? 예, 조국 이제 전 법무장관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두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하셨던 구조국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나서 이제 그 신조국 시기가 있는데 그 구조국 시기에 조국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학 수험생 입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어 오지 하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영어 인증 성적은 물론 여러 종류의 뭐를 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특허를 만들어낸 학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구조국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에도 이미 그 따님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스펙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예. 조국 전 교수의 과거 글까지 또 선민 교수님께서 철저하게 오늘 또 준비를 조사를 해오셔서 소개를 해주셨군요. 뻔뻔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자,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 측 주장과 정경심 씨 변호사 측의 주장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최강욱 당선인과 관련돼서 지금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뇌물죄로 이번엔 고소됐습니다. 고발장 쌓이는 최강욱 당선인, 이번엔 뇌물죄. 지난 1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강욱 당선인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죠. 비상장 주식 1억 2천, 3천 이상 주식 보유 금지 위반이다라는 거죠. 지난 19일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다 서로 다른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제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최강욱 당선인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 법세련은 어제죠, 22일에 최강욱 당선인을 향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최강욱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해에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었다. 인턴 증명서라는 뇌물을 건넨 것이다 라고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는 건데 권순석 변호사님께서 또 판사를 하셨으니까 혐의가 3개예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뇌물. 이 3가지의 항목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 당선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이제 그 공직자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데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최강욱 지금 당선인은 그러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보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사실 확인해가지고 수사당국에서 이제 처리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그 검언 유착 관련해서 그 기자 그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엉터리로 왜곡해서 이제 실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단 보도된 내용만 보게 되면은 최강욱 비서관은 이 검사장이 굉장한 압력을 넣는 적나라한 그런 녹취록 내용을 이제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지만 막상 그 진짜 녹취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선거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국민들 중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녹취록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관련된 특히 그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냐 이런 고발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죄.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또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되는데 인턴 증명서. 네, 인턴 증명서는 그 자식의 입학이잖아요. 만약에 취업이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취업 부정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뇌물죄로 의율하고 법원에서도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이건 이제 입학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고 안 하고가 경제적인 대가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최강욱 당선인에게 고발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재수 씨와 관련돼서 검찰은 유재수 씨에 대해서 전형적인 탐관오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듣는 표현입니다. 탐관오리, 전형적인 탐관오리. 무슨 이야기길래? 어제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골프채 받았고 항공권 받았고 아파트 대금 받았고 오피스텔 임차 대금 받았고 동생 일자리 받았다. 그런데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막대한 금품 수수 인맥을 동원해 특별반 감찰을 무마했다.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에서도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경찰이 표현을 했습니다. 탐관오리. 재판에서도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는 태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검찰은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재수 씨 측의 변호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족 같은 사람들로 업무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은 생각 없이 정을 주고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뇌물 공여자들을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은 골프채 받고 아파트 구입 대금 받고 오피스텔 임차 대금 받고 항공권 받았는데 아버님 같아서 친동생 같아서 정으로서 받았다라고 변호를 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보는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이나 금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어떤 권력 기관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저와 관련된 사람들을 어떤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또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기여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저러한 주장, 그러니까 친한 친구 사이라서 정처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인 아마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연관된 뭔가를 보장해주고 예를 들어 상을 줬다든지 위원회 멤버로 넣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판사가 보더라도 저런 말이 먹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유재수 씨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혁진 변호사님이 참 제가 우리 친형 같고 참 또 사촌형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또 학교 수가 멀어지네. 네, 학교 선배 같기도 하고 우리 형 같기도 한데 저희 같은 관계에서 아무리 형 같더라고 하더라도 골프채나 항공권이나 뭐 아파트 구입 대금을 그냥 작은 정을 우리가 주고받기는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전형적인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단 김진앵커한테 제가 퍼터 정도 사줄 수 있죠. 포터요. 퍼터. 퍼터. 골프채, 퍼터. 풀세트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아버지같이 친형같이 생각을 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는 사람은 입장이 틀려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10대 국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신문 기사 중에.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국장급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10개를 꼽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중앙지검의 아주 핵심적인 검사장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이니까 이재 국장이었어요. 그 이재 국장이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자리예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금융정책국장이거든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일 때 저런 걸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진앵커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 아니면 제
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실권을 갖고 있으면 풀세트 요구하면 제가 사주죠. 한 퍼터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풀세트 요구하면 제가 사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출세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임 회사 오너예요. 재산이 뭐 수조.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검사 출신인데 제일 잘 나가는 검사장이었어요. 진짜로 대학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잘 나갔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주식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아니, 그때 그냥 친한 친구니까 내가 우리 회사 주식 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장하기 전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 잘 나가던 검사장이 옷 벗고 감옥에서 오래 있었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건.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저희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저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금융정책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깜빡하고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검찰로부터 탐관오리라는 말은 듣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뭐, 제 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 남동생은 저한테 뭐 준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보통은 동생들이 형한테 잘 안 주죠. 그래서 그리고 저런 거를 준다고 해도 사실 높은, 좀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친해도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그거? 예. 자, 유재수 장관, 네. 말씀.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학부모가 이제 뭐 잘 부탁한다고 뭐 이렇게 뭔가 줄라 그러면 저는 요구르트 하나 받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자세죠. 이게 자세다. 자, 유재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전국민 지급의 꼬리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사실은 기재부에서 이 여당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최고까지 전국민 100%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당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100% 주자. 당정이 막판 협의를 해서 100% 전 국민에게 다 주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라는 해법으로 가닥을 잡아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급 절차에 들어갈 때 당사자께서 지급받지 않고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서 그럼 세액공제를 이제 연말 연초에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대해서 야당은 기부금 모아서 국채보상운동하게라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윤 교수님. 특정 어떤 정당의 누구를 제가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또 경제를 그래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김재원 의원 이야기가 맞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방안이 자발적이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건 방안이 아니. 방안은 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가 방안인 거예요. 툭 던지고 나머지 자발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모르겠, 저는 지금 굳이 반발을 하자면 뭐 기부를 해서 얼마를 받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세액공제를 지금 혜택으로 주겠다,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으로 보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예를 들어 하위 70%를 준다, 그럼 상위 30%는 저희가 대신 세액공제를 해드리기, 차라리 이건 방안일 수가 있죠. 근데 다 주고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자면 30%라는 숫자를 국민수로 따져보면 얼마인지 아실 텐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렇게 내놓고 나서 기부했다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막 띄울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 누가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따뜻합니다. 저는 근데 항상 이런 거 나올 때 속상한 게, 참 착한 우리 국민들이 이용당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서, 제가 막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지금 이번 방안 자체는 모르겠어요. 준다면 받아요. 준다면 다 받으세요.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100% 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이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경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 이야기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제 판단은.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민주당 내에 이제 사정을 잘 아시니까
뭔가 다른 해법과 대책이 있겠죠? 예. 사실은 이제 프리드먼이 최근에 그 번역한 책이 우리나라 4월 3일 나왔는데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냐 하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보니까 정부가 돈을 주는데 돈이 결국에는 대기업 구조조정하는 데 다 들어가고 서민한테 안 들어오다. 이제 그런 거고 지금도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이유는 70%를 가리다가 날 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김종인 또 황교안 이 두 분이 전체적으로 다 주자 이런 판을 깔아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사실은 정부가 조심스럽게 재정을 말하자면 부채 비율을 보기 위해서 70% 안을 지켰는데 정부 입장은 그런 거였다고 보면 민주당이 100% 하고 야당도 사실은 지금 김전 예결위원장이 저런 얘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 써내려가는 쓰나미 판이 왔으니까 또 미국을 비롯한 독일 전 세계가 다 전 국민한테 주는 판이니까 주는데 사실은 뭐 3조 4천억 되는 돈을 국채로 만드는 데 대한 돈을 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판단이라면 저런 방법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스피드에 중점을 줘서 사실은 지금 헤아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 주고 보자. 이제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그것을 회수하는 건 어렵다. 솔직히 지금 방식에 있어서 문제는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말하자면 고수익, 고소득자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방안 아닌 방안을 내는 데서 오히려 말꼬리를 잡히는 게 아니냐. 지금 같아서는 저는 전공법으로 다 주는 게 난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이제 100% 다 주면 저도 받고 김 의원님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예. 기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부 안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짧게 제가 너무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제가 조금만 좀 대안적인 차원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같이 했어요. 코로나 때 힘드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경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면 재난을 뺀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는 저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다 힘들다면. 그리고 국가가 뭐 그 정도 재원이 있다면 주면 국민이 받으면 좋죠. 우리 세금만 맨날 내는데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난자가 붙는다는 건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어떤 농가가 있거나 집에 있다면 거기다가 지원금 주는 게 맞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체가 침체되고는 있습니다만 흥행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뭐 힘든 데들도 있지만 유통이나 여러 기관들에 좀 괜찮은 산업군들도 있어요. 저는 다 주냐 70% 주냐 이 기준으로 보니까 혼란이니 뭐니 이게 생기는 거지. 그거를 아예 그런 안 자체가 없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대안들, 그러니까 지금 좀 당신들 산업이 잘 되고 있으니 좀 기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방법들도 있었고 70% 얘기도 지금 몇 달 끌었잖아요. 이거를 전 그동안에 좀 제대로 정비했으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것도 기준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 그거 가리다가 날 샌다. 지금 이 논리가 몇 달 동안 온 거예요. 정책과 정치는 과학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면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옆에 사람들은 나보다 더 소득이 많은데 돈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그 사령탑은 바로 김종인 전 선대위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이 맡기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심재철 대행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건 지금 만나봐야죠, 뭐. 근데 아마 수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체 의총 모아서 의견 다 듣고 하는 과정을 하지 않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화로 이렇게 한 게 사실상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어제와 달리 오늘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음이 일고 이것이 보도되고 또 통합당이 내분이다라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물밑으로 의견을 파악했다라는 평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내에서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도 있고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비대위원장의 기간을 과연 언제까지 둘 것이냐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곧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무슨 앞으로 뭐 8월 달에 하겠다, 뭐 10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붙으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음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환자가 병나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야지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얘기를 안 들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승덕 의원님, 사실 지난 선거 참패와 관련된 원인이 여러 곳에서 진단이 됐는데 그중에 큰 갈래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의사를 모셔왔는데 병법가를 모셔왔는데 이거 사실은 손 쓸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서 너무 늦게 모셔왔다. 공천도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사실상 선거 며칠 안 남아서 모셔와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 비대위 참패한 당을 다시 재건하는 것. 오늘 중앙일보는 아예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는데 그러려면 7, 8월에 뭐 전당대회 열 거니까 그 이전까지만 원포인트로 살짝 맡아다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비대위라는 게 보통 한 3, 4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정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원래 그 당헌 당규상 비대위의 임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무런 실권도 없이 그냥 선거준비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당내 내분이 심화가 될 거예요. 당권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그 어떤 당권 경쟁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싸움한다. 그럼 이런 당 같으면 없어져라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 체제가 좀 문제점이 있고 또 김종인 이제 전 대표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보통 공천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조금 어떤 권한도 행사하고 판정일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미 판이 다 짜진 가운데 뭐 경제적 민주주의라든가 몇 가지 뭐 어떤 판을 흔들 만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당을 정말 제대로 고쳐놓고 싶다. 예. 근데 그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 달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찍이 나온 보도에는 연말까지 내 임기를 보장 안 해주면 안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번에 하신 말씀 보니까 대선 준비를 좀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대선은 2년 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비대위 위원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동안에 내가 당의 어떤 그 수습과 또 새로운 탈바꿈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김종인 어떤 주도에 하겠다. 예. 나한테 권한을 맡겨달라.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냐, 직업이 공천심사위원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꾸로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참패를 겪는 동안에 맨날 비대위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전문 정당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이번에 정말 패족, 멸절될 정도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간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대표 이 비대위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당이 쇄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당 내분보다는 이게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수야당, 미래통합당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맡길 만한 인물도 없고 네. 더 나아가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과연 미래통합당에 어떤 강력한 주자가 있느냐. 저쪽은 주자들이 많다라고 민주당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주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
라고 강조를 한 건데 한 여론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인데 이낙연 40.4, 이재명 14.8, 심상정 2.7, 박원순 2.4, 김부겸 2.2, 없음이 21.3. 그렇다면 범야권 대선 주자 없음이 45.9. 이게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나라해요. 정말 적나라하군요. 홍준표 10.6, 안철수 8.5, 오세훈 7.9, 유승민 7.5, 황교안 4.2.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것도 결과적으로 김용주 의원님, 그래 나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니들 누가 있어? 이거잖아요. 네. 우선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걸 전제로 자기가 2, 3개월 맞는 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사실은 20대 국회의원들하고 새로 당선인들 혹은 지역위원장들 협회에서 일주일이든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전체 완전히 그야말로 당을 새롭게 갈아엎는 해체 수준으로? 예, 전략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성공했던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당 안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말한 것처럼 김종인까지를 포함해서 차기 대권의 주자가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까지를 맡아야만 비상시국이 끝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비상시국이 다음 대선까지 가고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만 의미 있는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만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올라 할 것이고요. 이제 그래야만 그게 의미가 있을 텐데 다만 실제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지금 차명진 그런 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당내에서도 우리 차명진이 뭐가 잘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당내에 있다는 거예요. 당내 문화의 일종이라는 것으로 보면 정말로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왜 패배했냐. 그러니까 과거 50대하고 지금 50대가 달라진 것도 그럼 짚어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과거에 5.18 광주 만흥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그런 어떤 가짜 뉴스를 신봉하는 분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당내에서 당내 투쟁이 같이 있어야만 되고 그 투쟁을 중심 있게 가져갈 사람으로 김종인이 필요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 그걸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 본다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싸움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뜯어고칠 게 지금 두 분의 정치 구단의 진단은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두 분의 말씀은 참 공통점이 있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만 48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CNN에서 김정은이 위태하다 라는 이른바 중태설까지 보도된 지 48시간.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오랜 이례적인 침묵이 상당히 수상합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는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서 이런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said last evening, I think it was, we're watching closely what's taking place there. 자, 미국의 대통령은 몰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몰라요, 나 몰라요. We don't know, don't know. 몰라, 묻지 마. 자, 과연 우리 청와대와 미국의 입장 48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아니다, 모른다. 미묘한 온도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들었던 것처럼 몰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보 해석의 차이로 보인다. 남종훈 경희대 석좌 교수는 우리 정부보다 병고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뉘앙스가 미국 내에서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뭐 문제 없다. 특이 동향 없다. 건재하다라는 쪽에 방점을 둔 건데 미국은 글쎄요. 뭔가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인 것 같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현재 정부발 김정은 관련 소식은 주로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국정원 통정부 간 복구된 한라인이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상 불통 상태다. 이번에도 북쪽에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사진과 감청 정보에 의지해 코끼리 만지듯 김정은 동향을 추정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 누구도 김정은의 자세한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정보 자산기, 이제 군 감청 장비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정찰하고 있어요. 미군의 정찰기들이 대거 한반도로 투입이 되고 있는 동향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지가 일단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과 그 온도 차이,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엔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주목하는 게 미 군 관계자거든요. 미 군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합참 차장인가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 군부가,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의 그 장악 하에 아직 있다. 김정은의 컨트롤 하에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가 가짜다. 예컨대 뭐 스텐트 수술 같은 걸 갖다가 안 했고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쯤 짜잔하고 나타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재한데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그 절대 권력의 그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권위에.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지금쯤은 그 북한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이상한 그 상황이 김정은과 관련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근데 왜 북한이 이렇게 침묵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김영주 의원님이 북한과 이제 옛날 구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제 논문도, 박사 논문도 쓰신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북한은, 저도 국방부 기자에 꽤 출입했지만, 뭔가 본인들에게 억울하거나 최고 존엄과 관련된 잘못된 보도가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왔을 때, 그거를 오래 참는 습성은 없습니다. 최고 존엄과 관련된 거. 맞습니까? 예. 바로 반박을 하거나 건재한 영상을 공개해서 과시를 하는데, 지금 북한의 침묵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어쨌든 김정은이 할아버지 생일날 안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몸이 아팠더라도 그날은 가고 그 시술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오후에 잡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날 안 온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다. 자기 아버지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물론 오발 잘못된 어떤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역으로 만약에 김정은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언론이 오히려 대대적으로 건재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과 관리,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컨텐전시 플랜에서 중국의 개입일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이상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국의 개입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일 거고요. 다만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서 김여정이 결국에는 북한의 인력을 중요하는 조직부의 일부부장이 됐다는 것이 과연 지난 연말부터 건강에 안 좋은 시점에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분석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CNN 쭉 보지만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CNN이 물론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 굉장히 죽을 수도 있고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미국의 언론이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일본 언론도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뒤에는 짜잔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1985년에
그때 대학교 때였는데 김일성이 죽었다. 이제 이런 뉴스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남들이 다 술 마시러 간다게 저도 그냥 따라가서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죽었더라고요. 그냥 그 이후로는 북한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는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절대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제 이 관상동맥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뭐 수술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이어트 좀 하고 살 좀 빼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자기 뭐 전문 헬스 트레이너 두고 전문 주치의 두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르브론 제임스가 차지하는 위치와 북한에서 김정은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5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갖다 이제 집권해야 될 사람이 몸 관리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최고 지도자의 좀 문제가 자질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이 딱 언급해 주신 그 보도 같아요. 일단 내용 한번 보시죠. 이틀째 침묵 이미 김여정은 2인자였다. 일본 요미우리. 지난해 말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 총회에서 사망 등으로 인해 김 위원장이 통치할 수 없게 될 경우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시킨다라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일이 생전에 김여정을 두고 호털이 있었으면 남자였다며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2인자를 용납받는 북한에서 김여정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승덕 의원님, 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에 그 다음은 김여정이 맞는다라는 의사결정까지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무언가 이게 사실이라면 무언가 something happened. 북한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한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김정은 아이들이 이제 모두 딸들이고 어리기 때문에 승계하기는 너무 이렇게 어리죠. 김정은이 아들을 봤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배다른 아들 있다는 말도 있고. 근데 여하간 적어도 이제 김여정이 후계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도 나름대로 어떤 위기 상황을 전제해 가지고 이른바 컨틴전스 플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네. 2년 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채널에서 처음 공개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예. 2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백두산을 두 지도자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막판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차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그 짧은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정상이 앞에서 걸어가고 뒤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두 분이 따라가는데, 김정은이 너무 헉헉대면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 영부인이 저렇게 바라보니까 이설주 퍼스트 레이디가 하는 말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더 들었지만 더 씩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설주의 멘트가 부럽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 알려져 가지고 오프 더 레코드로 그때는 이제 알리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그걸 통해서 2년 전부터 이 건강 이상설이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두문불출하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이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인공위성과 정찰기는 30cm 물체까지 식별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어디가 있고, 적어도 김정은 수행하는 차량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모른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들이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김정은이 지금 어디 가서 활동 안 하고 어디 박혔는지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박혀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건강 이상실과 관련된 정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김정은의 개인 동정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우선 A가 아니고, 두 번째는 정보 당국에서 이런 정도까지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정보 관리 차원에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공개를 안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김정은이 젊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하나 예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국회에 외통위가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참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오늘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북한 관련 현안의 시급성 그리고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의 보완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 장관님 또 통일부 장관님 두 분 모두 참석하신다고 했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두 부처 장관이 오지 않고 거의 전형적인 국회 무시의 태도다 하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여당이 이런 자리 자체를 거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정부에서 장관이 출석을 하기로 했다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당 눈치 보기이고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불필요한 논란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장윤 교수님 사실은 외통위에서 출석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두 분의 장관님들이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그런데 이제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사실은 이제 왜 이제 야당 쪽 의원들은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왜 참석 안 하냐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소민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에서도 뭐 특별히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만나서 해줄 얘기가 어차피 아는 게 똑같잖아요. 둘이 서로.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고 야당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야당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네. 예. 자, 김정은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됐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담배꽁초 하나가 불러온 참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지행처럼 테라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느냐. 근데 정작 프랑스 파리는 지금 테라스에서 영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영부인 출신이었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거론이 되고 있어서 관심사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폭행과 음주운전을 저지르고서 버젓이 학교 다니는 의대생의 사연이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담배꽁초 하나로 220억 원대의 화재 피해가 난 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꽁초 아무데나 막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군포 복합 물류터미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6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재산 피해가 무려 220억 원대예요. 와, 어마어마해요. CCTV 확인 결과 화재 발생 18분 전 물류센터 외국인 근로자 A씨 29살 튀니지인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요. 그럼 어디에 버렸는지 봤는데 무심코 버렸겠죠. 무심코. 근데 담배가 떨어진 곳은 종이 상자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 담배꽁초 버린 지점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옆 건물 1층으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고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 정혁지 보사님. 네네. 변호사님.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피해가 220억 원인데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의 튀니지인. 그거 보상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 풍등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스리랑카 사람. 이번에는 이제 튀니지 사람이라고 하는데 화재와 관련해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의로 불을 놓는 거. 이게 방화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내가 저렇게까지 이제 불 낼 생각은 없었는데 담배꽁초 잘못 버리고 풍등 잘못 날려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게 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방화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데 실화는 단순 실화 같은 경우는 구속사유도 안 되고요. 그렇군요. 1,50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안 되고. 어허. 그런데 이제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든. 네네. 중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20억 피해가 났어도 최대형이 3년 이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민사상의 그 책임도 실화로 인한 책임을 갖다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문화가 틀려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런 위험한데 이게 위험한 건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 거고 그런 경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도 빈도수도 훨씬 더 낮을 텐데 참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대형 참사가 대형 사고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핫플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금처럼 지금까지는 이 테라스에서 뭔가 식사를 하는 게 허용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유럽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유럽인들이 이 야외의 테라스에서 여유 있게 그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모습도 참 부럽고 여유 있어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용이 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테라스 무슨 관계길래 함께 보시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워낙 장사들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니 우리 가게 앞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도로 통행에도 방해가 안 되고 오토바이도 지나다니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테라스에서 손님들이 날 좋을 때 뭡니까? 어디서 뭐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인가요?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인가요? 어쨌든 그걸 해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니까 야외 공간에서 식음료 판매, 테라스 영업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서울의 한 수제 맥주집 대표는요. 밀폐된 실내 말고 탁 트인 야외에서 식사하고 싶다는 손님들의 요청이 많았다. 손님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규제 철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환영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승도 변호사님, 판사님 출신인데 우리나라 왜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길거리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통행 방해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통행 안전 문제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유지가 아니고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돌출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삐져나오면 그 구청에서 그걸 해마다 조사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라스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이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그 사회적 이격거리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것보다는 의자를 띄엄띄엄 하다 보면은 이제 테라스 공간까지도 이렇게 하면 사회적 이격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좀 눈을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딴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사용료 간판 나오는 거 이렇게 부과하지 마시고 좀 서민경제, 다 서민경제잖아요. 테라스 영업하는 분들이 좀 숨통을 좀 틔워주는 거 이거 제대로 좀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민경제 하니까 또 서민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근데 보도블록 같은 그런 거를 침해하는 사례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만 좀 잘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야외에서 커피랑 맥주 마시고 싶거든요. 예. 자, 긍정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아마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이 부통령감이 지목이 돼서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Some speculation about Michelle Obama as vice president. If she said to you she'd be willing to be your running mate, would you ask her? Oh, I'd take her in a heartbeat. She's brilliant. She knows the way around. She is a really fine woman. 이게 이제 미국 문화라 아마 저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의 어떤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본인은 스스로가 아예 대통령 부인으로 굉장히 삶의 불편함을 느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걸 승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캠페인에 참여해 준만 하더라도 여성 그리고 흑인들의 어떤 표층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내후년 대선에서 김정숙 여사가 뭐 이낙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총리는 김정숙 여사가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대통령의 힘을 반다는 뜻이지만,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스스로 책 쓴 비카밍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자와 계층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김정숙 여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이 그래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결이 다르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갑자기 김정숙 여사 비교를 하니까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구인 이전에 여성 어떤 정치인, 여성 리더로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고 2020년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지난해 2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계속 이름을 2년 연속 오른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단지 전직 대통령의 아내의 입장이 아니라 굉장한 여성 리더로서의 미셸 오바마 자체의 어떤 가중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이벤트 컨벤션 효과 이상의 어떤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지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군요. 같이 정치하자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핫플인데 성폭행과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교에 다닌 의대생 사연입니다. 2018년 9월 A씨는 24살이고 한 지방 의대 4학년인데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성폭행, 강간, 폭행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의대생. A씨는 1년 7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징계 없이 병원 실습 및 수업을 참여했다. 해당 의대 관계자는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 따로 통보되지 않는다. 언론 보도 이후 내용 파악했다.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재정 요청이 등장했는데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성폭행 저지른 사람이 가벼운 처벌받고 의사 돼서 환자 본다 생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민 교수님께서 의대 출신이고 의대 교수님이잖아요. 글쎄요, 이런 대학생이 의대생, 의사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환자의 내밀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성에 대한 윤리 같은 게 남보다 훨씬 더 그 윤리의식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성폭행하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우리나라 문제가 사실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몰래카메라 찍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분들이 잠깐 처벌 조금 받고 다시 의사로 복귀한단 말이죠. 이런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의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좀 완전히 강화돼야 되고요. 의대 내에서 성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켜야겠죠. 예. 이 의대생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무서울 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의 저 두 행동은. 저도 지금 아직은 20대가 물론 성인입니다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을까를 잘 대변하는 아직은 자아가 조금은 그 가족의 어떤 이런 거 엮여 있는 나이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여러 범죄가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이 없고 음주운전도 하는 것도 그렇고 성폭행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함부로 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음주운전은 그냥 법이 있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벌금 내면 되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성폭행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저렇게 성격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느 부모가 누굴까 저는 사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부모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게 어느 정도 용납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어떤 이런 걸 알 리가 없어서 이제까지 징계를 못했다. 이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국민청원에 나온 것대로 저런 분이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의사가 된다면 역시 세상은 이렇게 해도
나는 뭐 나대로 살 수 있어. 또 오히려 이런 좀 잘못된 교훈을 얻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아직 예전에 고대 의대에서 성추행 사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학교에서 추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그건 벌써 몇 년 전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윤리의식이 더 강화돼 있던데 학교를 버젓이 다닌다는 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떻게 저게 그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는지도 좀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네요, 정익조 변호사님. 일단 집행유예 판결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본 사건에 의하면 물론 의대생은 아니고 다른 학생이었는데 그 성추행 혐의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무기정학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 징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그 성보호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은 의료인이 저러한 행위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의료기관에 그 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그 의사 자격증을 따기 전이라서 그런 공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 말로에서는 이 조민 씨의 조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논문 저자 등재와 또 이 주요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정말로 솔직한 재판장에서의 어떤 그 진술과 관련돼서 법망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사 말로 시작됐으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